폴란드의 파일럿들이 FA-50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카이와 폴란드가 FA-50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후 폴란드의 파일럿들이 한국에 입국해 FA-50 조종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수료생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국방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항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파일럿입니다. 항공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종할 파일럿이 없으면 무용지물의 애물단지 쇳덩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종이나 파일럿의 단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숙련된 파일럿을 한 명 키우려면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파일럿들은 이미 폴란드에서도 베테랑이었지만 FA-50의 설계 우수성과 조종 편의성 덕분에 빠른 시간에 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FA-50에 매우 만족하면서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여 이미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폴란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FA-50의 조종 훈련을 받던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이 처음으로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비행 훈련을 한 파일럿들은 모든 훈련을 안전하게 마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교관들과 함께 문화적 교류를 한 경험을 되새기며 비행 외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며 한국과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한국은 차이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추후 무기 도입이나 상호 국가 간 훈련 또는 방어적 군사협력까지 다 잘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4명의 파일럿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FA-50GF1호기를 몰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에 라운드를 달고 유럽 하늘을 가르는 최초의 한국산 전투기의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 수료하는 2차 교육생들과 함께 추후 폴란드로 전해지는 FA-50P를 탑승할 파일럿들을 현지에서 교육하는 교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이 폴란드에 돌아간 후의 입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느끼고 말하는 바가 그대로 폴란드 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든 처음은 있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 탑티어 특수부대 중 하나인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 실의 전신은 수중폭파대 UDT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UDT 창설을 위해 우리 해군에서 최정예 장병 7명을 뽑아 미 해군 UDT로 교육을 보냈고 이 7명이 대한민국 UDT의 창설 멤버이자 교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미 해군 UDT 교육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이후 수많은 UDT 대원들을 양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의 파일럿들도 고국으로 돌아가 조종교관을 담당하며 FA-50 파일럿을 양성할 것은 자명하기에 이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훈련을 수료한 파일럿은 폴란드 공군의 야첵 스톨라렉 소령, 파베오무어지 코보스키데이 등 총 4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폴란드 최초의 한국 공군기 조종 수탁 교육은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11주의 기초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경북 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겨 7주간의 전술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주라는 전술훈련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은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한국 공군의 조종사 양성 커리큘럼만 봐도 KT-100 훈련기를 이용한 14주의 입문과정과 KT-1을 이용한 35주의 기본과정을 거치고도 T-50 계열기를 이용한 전투기 입문과정 리프트를 22주나 거쳐야 합니다. 도합 71주는 거쳐야만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불과 18주 만에 끝낸 셈이니 이례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물론 이는 교육과정을 단축해달라는 폴란드 측의 요청과 교육받는 파일럿들의 풍부한 전투기 조종 경험이 뒷받침된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빨리빨리 한국이라며 폴란드에서는 혀를 내두르며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직접 받은 파일럿들은 인터뷰에서 교육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신들이 몰아왔던 구소련제 전투기와의 체계 차이였다고 밝혔는데요. 구소련제 전투기로 수년간 비행했던 경험 덕분에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점이 훈련을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야첵 스톨라렉 소령과 바르토슈구아 소령, 파베오무어지 코보스키데이 등 3명은 자국에서 구소련제 전투기 미그-29 벌크럼과 폴란드군 훈련기 PGL-130 올릭을 주로 조종해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내가 주로 탔던 미그-29는 이제 서구권 국가들의 주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그-29와 T-50 계열 항공기는 시스템이 달라서 플랫폼이 주는 정보를 해석해 비행하는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워지코브스키 대위는 미그-29는 엔진이 2개여서 엔진이 1개인 T-50 계열 항공기보다 덩치가 크다. 또 T-50은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디지털로 돼 있다는 게 미그-29와의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교관들은 폴란드 조종사들이 T-50 계열 항공기 정보와 무장운용 시스템, 항전 시스템 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교육 초기엔 언어와 용어 차이 때문에 우리 공군교관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미국에서 수탁 교육을 받아온 이들이 아시아에서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18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훈련을 마쳤는데요. 인터뷰에서 T-50으로 갈아타고 비행 교육을 받은 소감을 묻자 스톨라렉 소령은 항공기가 가볍고 조작하기가 매우 쉬웠다. 폴란드의 지리적 환경에서도 적합한 항공기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T-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고 내부에도 계기 정보들이 많아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줬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완전히 다른 비행기로 전환하는 것을 배웠다. T-50, TA-50, FA-50이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FA-50을 조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모든 단계가 중요하고 모든 비행 시간이 귀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의 배려와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싶다는 폴란드 파일럿들의 신념이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파일럿들이 FA-50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기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KF-21인데요. 이들은 카이가 KF-21을 개발 중인 것을 안다며 기회가 된다면 탑승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몸처럼 FA-50을 몰 수 있는 폴란드 최초의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FA-50을 대우평한 데에 이어서 KF-21도 몰아보고 싶다고 밝힌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A-50에 대한 폴란드의 평가는 추후 판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써본 사람들의 인식과 입소문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바로 방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도 최근 FA-50의 수출 행보로 국산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FA-50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KF-21과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현재 FA-50의 성공을 KF-21로 이어가기 위해서 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폴란드가 KF-21 보람의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터라 폴란드 파일럿들의 발언은 단순한 립 서비스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정부와 국영방산기업인 PGG모두 공공연하게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2026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인도네시아는 고작 1조 7천억 원만 납부하고 KF-21 블록0 시제기한데 블록1 50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12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단가가 약 700에서 80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니 사실상 4.5세대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KF-21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저 얻어갈 수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이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행패에 가까운 갑질을 부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KF-21과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 KF-21 개발 기술의 100%를 요구하는 등 도를 지나친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고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인 이를 KF-21 사업에서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완료해 KF-21을 도입하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술 유출 때문인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등 전투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출국들은 항상 수출용 사양을 별개로 만들어서 중요한 기술들을 블랙박스 내에 봉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혹은 아예 유출이 우려되는 기술을 빼버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카이도 KF-21에 적용한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수출용 KF-21을 별개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KF-21의 시제기들이 잇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테스트를 통과하며 사실상 개발 완료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일찌감치 추후 수출에 대비해서 그에 걸맞는 공정을 거친 사양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 양산이 시작되고 나면 분담금을 완납한다는 전제하에 인리로 최초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수출용 블랙박스 공정은 2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KF-21의 수출형 사양은 아마도 인리 대상으로 개발될 IF-21을 기반으로 블랙박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후일 폴란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 역시 이 수출형 사양을 구매하는 고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대한민국과 폴란드에게는 윈윈의 이득이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만국 공통이긴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신뢰와 기본은 지켜야 그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걸 인도네시아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